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지금은 여름 특집으로요. 여태까지 제가 읽었던 괴담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으스스한, 기괴한 그런 이야기들만 모아서 다시 소개해드리는 그런 명작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명작선 시간 첫 번째로 알아볼 이야기는 이겁니다. 완전 범죄는 존재한다. 매년 각국에서는 수십, 수천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행방불명자가 생겨난다. 치안이 허술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개별 정보 관리가 어려운 후진국, 혹은 인구 대국의 경우라면 그 세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치안이 좋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엔 이 행방불명이란 개념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범죄자 혹은 가출자의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은거가 아닌 이상 현대인의 하루하루는 거의 모두 국가 단위의 정보망 아래에서 그 추적이 가능하다. 국외로 이동 시의 기록, 카드 거래 신용 승인, 은행 거래부터 전화, 인터넷 등 그 족적 하나하나가 추적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경찰 등의 치안 서비스나 미아 보호소, 고아원, 복지센터 등의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서 실종자 그 본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어려운 심신미약자나 아동의 경우에는 치안, 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그 실종자의 구호 및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또 실종자 가족이나 지인들의 적극적인 탐색과 수배를 통해서 실종자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왜 행방불명자는 매년 생겨나는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종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듯이 고아원이나 양로원, 사립치매노인보호센터, 정신병원, 사설감호소 등 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정부나 지원단체로부터의 후원금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강제 혹은 허위 보호의 경우이다.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들 중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억지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실상 감금과도 다름이 없다. 이 경우는 크게 봐서 아래의 범죄 영역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의 경우다. 이 경우가 특히 질이 나쁜데, 범죄의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그 자체 혹은 범죄 후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실종자를 감금, 살해, 유기한 경우, 소위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정신질환자의 연쇄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강력 범죄자가 범행 후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능적으로 사체를 유기한 경우는 그것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찾은 후 순순히 범죄자가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면 그 추적이 가능하겠지만, 범죄자가 일부 범행 사실만 언급한 경우라면 다른 사건에 묻혀 한두 건의 범행은 묻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피해자가 연고지나 연락을 평소에 자주 주고받은 이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늦게 신고가 돼서 아주 뒤늦게 그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누군가에 의해서 그제서야 행방불명자로 등록되고 그 행방이 결국은 묘연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가능성은 사고의 가능성. 그 행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곳을 홀로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서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을 당했을 경우, 그 발견이 늦어지고 원 연고지로의 연락이 늦어지면 결국 이 역시도 행방불명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연고지를 갖고 있는 이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 사실 자체가 묻혀지거나 연고지로의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과연 많다고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그저 단순한 가출이나 범행 후 종적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인 은거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보통 대부분 얼마 후 그 자취를 결국은 드러내게 된다. 정보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완벽하게 그 존재 자체를 감춘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행방불명의 상당수는 사고나 범죄의 희생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장기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많은 수가 결국은 범죄의 희생양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다. 그 많은 행방불명자들이 인적 없는 곳에서의 사고나 범죄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해보면 과연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었을 때 그냥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건 뭐 도시전설, 뭐 공포, 괴담 이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생각해봐도 지금 진짜 CCTV가 이렇게 산재해 있고 그리고 정말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솔직히 말하면 안 들키는 게 더 어렵다 이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특정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들에서 환자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국가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돌려보내주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뭐 실족사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산에서 잘못 굴러떨어져서 죽었을 수도 있고, 정말 평상시에 누구랑도 연락을 안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죽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니 뭐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닌 게 고독사한 사람이 3개월, 4개월 뒤에서나 발견되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나중에 밝혀졌으니까 뒤늦게 고독사한 게 밝혀진 케이스가 된 거지, 만약 지금까지도 발견이 안 됐다면 행방불명자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 실제로는 죽었지만. 또한 어쨌든 죽은 경우 중에서는 어떤 범죄자의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뭐 13차 살인이라느니 14차 살인이라느니 뭐 여태까지 죽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드러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개 중에 하나 두 개 정도 빼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미 죽었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만 경찰에다가 말을 안 했다면
계속 행방불명인 채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행방불명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있잖아요. 그 살인의 추억 영화, 거기에 나오는 그 살인자 그 사람이 실제 그런 경우였잖아. 안 잡히고 계속 미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범인이 누구인지가 끝끝내 안 잡히는 사건이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미 감옥에 있었죠. 다른 사건 때문에. 근데 동일범의 소행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란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범인을 못 잡고 있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이미 감옥에 있는 상태였던 거지. 그런 식으로 안 들킨다면, 범죄 사실이 범인을 안 잡힌다면 피해자들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행방불명자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온갖 곳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게 많이 깔려있는 이 시점에서 행방불명자가 과연 가능한 일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도 정말 많은 행방불명 관련된 뭐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정말로 행방불명인 상태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이야기인데요. 신라의 같은 희망을 오늘도 잡고 집으로 돌아올 거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실종 가족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말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그냥 이건 뭐 비하의 의도도 아니고 누굴 공격하려는 의도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면 알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예. 물론 아주 어린 아동이라면 모를 수 있겠지. 이전의 기억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성인이 된 상태에서 실종이 된 상태라면 과연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뭐 비극적인 일인 건 압니다. 그리고 저도 일어나서 안 될 일이라는 것도 알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가능성을 과연 배제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뭐 괴담에 불과하고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버일 뿐이에요. 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 여자친구와 산에 갔다. 거기서 찍은 여행 사진을 나중에 봤지만 그때 사진에서 뭔가 굉장히 묘한 기분 나쁜 느낌을 주는 사진이 몇 장 있었다. 뭐 그렇다고는 해도 심령사진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돌탑이 무수히 많은 강가의 모래사장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 특히 기분 나빴는데, 소프트 포커스가 잡혔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저 핀트가 안 맞았다고 해야 하나, 주변이 뿌옇게 나온 사진이었는데 보는 순간 기분이 나쁘고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사진을 전부 다 봤을 무렵 친구가 다가왔다. 사진 구경을 좀 하겠다는 친구에게 사진을 건네고 여기저기 다양한 데 갔다 왔어 라고 말하자 친구가 사진을 보면서 조금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뭐 이상한 거 없었어? 라고 물어왔다. 녀석도 이상한 느낌을 느꼈던 것일까 싶어서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실은 여행 직전에 여자친구가 애를 지웠어. 그걸 위로하기 위한 여행이었어. 그러자 녀석은 기분 나빠하지 말라면서 문득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라며 한 이야기를 했다. 삼도천 강가 모래사장에서는
성불할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이 작은 돌탑을 쌓아서 성불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를 쌓아 올리려고 하면 귀신이 그 쌓아 올린 돌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영원히 성불할 수가 없다. 그리고 녀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기왕 거기까지 갔으면 돌탑 하나만이라도 아이 생각해서 쌓아주고 오지 그랬어.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좀 슬픈데요. 그러니까 이제 묘하게 풍경을 찍은 사진인데 어딘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찍은 것처럼 보이니까 친구한테 보여준 거지. 야, 사진이 좀 이상하다 이거. 싹 보여줬는데 이 친구 왈 삼도천 강가의 모래사장에서는 성불을 못한 이제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이 유령 상태겠죠. 이제 몰래 돌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쌓으면 성불해서 이제 이 구천을 떠돌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귀신이 자꾸 그걸 무너뜨린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계속 구천을 떠돌 수밖에 없다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대는 거지. 그래서 그 약간 허공이지만 포커스가 찍혔던 이유가 낙태한 아이의 그 영혼이 찍힌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슬프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태어나지 않게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 뭐 이야기처럼 뭐 낙태일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 그냥 뭐 이세 계획을 안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불현듯 아이가 생겨버려서 자식분들을 키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부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애를 안 낳았으면 얘는 없는 애였을 텐데 하는 거. 왜냐면은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자식을 낳을 생각이 있었는데 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자녀 계획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다가 형이 이제 태어나게 됐고 이제 진짜 한 명만 낳아서 기르자 이 생각을 했대요, 부모님이. 왜냐면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몸이 그렇게 막 건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자식을 둘이나 갖기는 조금 힘든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잘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상태였는데 형이 이제 동생이 갖고 싶다라고 부모님한테 말을 하면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도 이러고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걸 가끔 생각하면 좀 기괴할 때가 있어. 진짜 우연하게 태어난 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단뱀 이야기. 한 파충류를 좋아하는 여성이 기르던 비단뱀이 평소에는 또아리를 틀고 주인 옆에서 자다가 언젠가부터 항상 옆에서 쭉 곧게 몸을 길게 펴고 자길래 뱀한테 뭔가 이상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돼서 수의사에게 상담을 했다. 그러자 수의사는 크게 놀라면서 한시라도 빨리 뱀에게서 떨어지세요 라고 말하길래 그 이유를 묻자 그것은 뱀이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을지 어떨지 길이를 재는 행동이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짧은데 강력한 임팩트군요. 그러니까 뱀이 이게 한 입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거 길이를 재기 위해서 주인 옆에 와가지고 한 번씩 이제 몸을 쭉쭉 펴는 거였는데 주인 입장에선 좀 귀엽잖아. 우리 뱀이가 또 드디어 나를 알아보고 같이 자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전혀 아니었네요.
저희 영희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맨날 옆에서 같이 자거든요. 이 자식 이거 설마?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읽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인터넷을 이용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쓰였다고 하는 독일제 패딩 재킷을 미국의 군복 전문 옥션에서 낙찰받았다. 수십 년이 지난 제품인데도 야, 이거 아직 입으면 따뜻하구나 하면서 즐겨 입었었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겉에 입고 있던 자켓이 찢어지게 됐다. 워낙에 비싼 값에 낙찰받은 물건이라 내 상처보다도 자켓에 이상이 없나 살펴봤는데 솜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켓의 충전물은 솜이 아니라 인간의 모발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이거는 꽤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지 않나요? 네. 왜냐면은 이제 유대인 대학살 같은 거를 할 때 2차 대전 당시에 수용소에 끌려갈 때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채모를 다 미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상의 이유 때문에도 뭐 있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대량의 머리카락이 생겼다면 뭐 못해도 그걸 뭐 불쏘시개로 쓴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충전재로도 머리카락을 쓸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니까 뭐 으스스한 이야기죠. 특히나 내가 정말 아끼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빈티지 자켓이 그 안에는 머리카락이 가득, 아마 또 사망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가득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기괴하네요. 예. 근데 진짜 있을 법할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면은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경기도 평택이잖아요. 평택시에 송탄시가 이제 바로 인근에 있는데 송탄이 이제 평택으로 합병됐거든요. 송탄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신장동. 거기 신장동 가면은 이국적인 음식들도 많이 팔지만 진짜 오래된 자켓 같은 거 팔거든요. 예. 2차 대전 때 썼다고 하면서 가게 그 유리 바로 앞에다가 전시해 놓는 그런 자켓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떤 가게들은. 그러니까 충분히 빈티지 물건들이 매물도 꽤 있고 하는데 그 어딘가에서는 저런 기괴한 매물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기괴하기 짝이 없죠. 게다가 기본적으로 충전재라는 것은 이 피복과 피복 사이에서 공간을 띄워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가볍고 잘 마르면 더 좋고 그래서 오리털이라든지 그런 걸 쓰는 건데 머리카락도 제법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물자 같은 게 충분치 않았던 전시 상태라면 인간의 머리카락을 충전재로 쓰겠다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하다 하니까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선의 독. 바다는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 특히 생선의 독 중에는 매우 강력한 것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았거나 분석은 됐지만 그 독의 기제나 해독의 방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극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생선의 독에 당할 경우에는 돌연사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독살하려고 한다면 생선의 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런 극독을 가진 생선의 독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기괴하죠. 사람을 독살하려면 생선 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글 자체가 그냥 괴담이니까
네. 그러네요. 진짜로 그 좀 가끔 드는 생각인데 저는 뭐 생선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보거가 되게 이제 귀한 요리 중에 하나잖아요. 보거 요리가. 저 한 번 먹어봤거든요. 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야 우리도 비싼 거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간 거였어. 그때가 연초였나 연말이었나 그랬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먹으면서 찝찝한 거예요. 그런지 아 보거 독 이거 잘 발려진 걸까? 이 생각이 드니까 물론 전문 기술자분들이 다 하는 거니까 안전하겠지만서도 찝찝해서 보거를 제가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어쨌든 그렇다. 다음 이어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밤중 어머니가 나를 깨웠다. 5살 때 한밤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깨우시더니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혔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옷의 단추를 잠그고 있었지만 나는 너무 졸립고 짜증이 나서 엉엉 울었다. 그러자 복도에 있던 아버지가 이제 됐다 라고 하시고 그제서야 나는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잤다. 다음날 또 어머니가 한밤중에 나를 깨워서 옷을 갈아입혔다. 어머니는 내 옷의 단추를 잠그면서 작은 목소리로 어제처럼 울어 빨리 라고 하셨지만 나는 멍해서 그저 단추를 잠그는 어머니의 손가락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3살짜리 동생이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또 아버지가 이제 됐다 라고 하셔서 그날도 잠에 들었다. 다음날 어머니는 나와 남동생을 차에 태우고 어머니의 친정으로 향했다. 뒤를 보자 아버지가 크게 손을 흔들고 있었으므로 남동생과 아빠 선물 사올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크게 손을 흔들었다. 그 후 집에 돌아갈 일은 없었고 그대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와는 2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당시의 일을 듣자 한밤중에 일어난 그때는 일가족 자살 사건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자 아버지가 모두 같이 죽자면서 어머니에게 부엌칼을 들이댔고 어머니는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를 깨웠던 것 같다. 아휴, 네가 응 하고 울어서 간신히 넘어갔지. 그런데 다음 날에는 멍해서 울지도 않으니까. 참고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곁을 떠났던 날 아버지의 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었다고. 아유, 네 아버지가 그냥 한가롭게 손을 흔들던 게 아니여. 우리를 칼로 찌른답시고 분에 못 이겨서 허공에 막 칼을 휘두른 거여. 왜 네가 해벌레 웃으면서 손을 흔드나 싶었다니까. 당시 어린 눈에는 칼은 보이지도 않았나 보다. 그러나 그보다도 일가족 자살까지 마음먹었다가 그저 애가 우는 것만으로 단념하시던 당시의 아버지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비극이다. 비극이네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소리에 이제 그냥 자살하는 거를 멈추려고 했던 그 아버지는 얼마나 이제 그랬겠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일가족 자살 사건 이런 거 벌어질 때마다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애는 무슨 잘못이라고 애까지 죽여? 이 생각이 드니까 항상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차가운 이성을 유지한 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를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 그 당시의 상태가 아니고 그 상태의 내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상에선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어. 그리고 애가 울었다는 그걸 보고서 자살을 멈추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면은 비극이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이고 참 오늘은 좀 씁쓸해지는 그런 게 많네. 뭐 다음 이야기도 읽어볼까요? 어떤 교통사고.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가 몇 년 전에 체험했던 이야기. 그 녀석은 고속도로 교통경찰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과 과장에게 불려갔다고. 내용을 듣자 하니 일주일 전에 있었던 토호쿠 도로의 사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거. 그 사고의 내용은 일가족 4명이 탔던 자동차가 평일 심야에 중앙분리대에 격돌, 전원 사망한 사고였다. 사건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장거리 트럭으로부터 땡땡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승용차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서 야간 대기 중이었던 친구가 현장에 직행했지만 친구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승용차 안에 있던 사람은 전원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타 죽은 상태였다. 그 후 신원조회를 위해서 검시를 한 결과 치아 치료 기록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은 도쿄 니시마타 지방에 살고 있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죽은 것은 가토 타다시였고 그의 아내 에미, 장남이었던 쇼이치, 장녀 에나 이렇게 4명. 알코올이 검출되었다던가 혹은 시계가 좋지 않았다던가 하는 사고 요인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고 결국 그렇게 사건은 핸들 조작 미스로 인한 보통 사고로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친구도 별 특색 없는 사고였습니다 라고 다른 과의 과장에게 말했지만 그 과장이 실은 하면서 호출한 이유를 말해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밤 한 소년이 도쿄 땡땡시에 있는 경찰서에 찾아와서 제가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말했던 것 같다. 소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저께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자 집에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다. 어디 갔나보다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밤이 되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장난 전화로 취급을 받았는지 그대로 끊겨버렸다. 할아버지나 친척들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딱히 연락을 받은 것이 없었다. 그대로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켜두었던 TV에서 자신을 포함한 일가족 전원의 사망사고가 보도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경찰서로 찾아왔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사고 자료를 재차 제출했지만 재검토의 과정에서 수상한 것을 눈치채게 됐다. 가족의 치과 치료 기록 결과 아버지, 어머니, 장녀는 틀림없이 본인으로 판명됐지만 장남은 머리 부분의 손상이 심해서 그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명할 수가 없었다고. 게다가 가족이 사고가 난 곳은 아오모리 근처였지만 그 부모님은 중부지방 출신으로 토호쿠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그 후에 조사에서 밝혀지게 됐다.
당시에는 여행이라도 나갔나 하고 처리가 됐지만 이제 와서 보니 수상했던 점이 많았다. 그래서 친구는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 후 그 과장에게 사건에 대해서 또 물어봤다. 그 과장은 우물우물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 소녀는 신체적 특징이나 외형이 죽은 장남과 매우 비슷했지만 남아있는 치과 기록 검증 결과 그 가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자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는 정신과가 있는 경찰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었다고. 그 후 조사에서 사고사 한 가족의 집을 조사했지만 사고 후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은 없었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자 소녀는 완전히 정신에 이상이 와서 사실상 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소년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도 병원에 있다. 뭐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은 파볼 것도 없다. 친구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시커멓게 타버린 장남의 시체는 정말 장남의 시체가 맞는지, 그리고 정신착란을 일으킨 자칭 장남 소녀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가족은 무슨 이유로 평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는지. 나는 생각한다. 그 가족은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닐까 하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네요. 일단 일가족이 타고 있던 가족의 차가 중앙 분리대를 박으면서 벌어진 사고인데, 그 가족의 장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음날 경찰서에 와서 제가 죽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아주 평범했던 교통사고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고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그 장남이랑 아주 유사한 사람을 태우고 전혀 인고가 없는 어떤 지역으로 간 가족은 왜였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첫 번째로 의아하고, 두 번째로는 그 자기가 장남이라고 주장한, 제가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라고 주장한 사람도 사실은 장남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누구인지, 그 장남이란 사람은, 혹은 그 차에 타고 있던 그 장남이랑 아주 유사한 사람은 누구인지, 두 가지가 다 의아한 사고군요. 도플갱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아니면은 진짜 뭐 댓글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혹시 그거 아니냐, 일가족의 보험금을 노리고 장남이 뭐 이런 짓을 꾸민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말도 약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하여튼 그 내막이 절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였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만들어진 미치광이. 옛날 이야기. 성인이 되었지만 회사에서 중고딩 수준의 집요한 이지매를 받아서 사람이 무서워져서 집에 처박히게 되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근처의 정신과에 갔다. 하지만 그 병원의 의사는 이지매 자체가 내 망상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고, 나는 통합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내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당연히 가해자는 증언을 해주지 않는다. 작은 폐쇄 공간에서의 이지매였으므로 증거도 없다. 내가 실제로 이지매를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근처에는 정신과 의사가 그뿐이었다.
나는 이미 사람은 많은 곳은 갈 수가 없어서 전철조차 공포감 때문에 도저히 탈 수가 없었다. 가족들도 내 문제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급기야 나는 확실히 이 짐의 자체가 나의 망상이라면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본다던가 하는 인식조차 모두 내 망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몹시 무서웠다. 이유 없이 무서웠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까봐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랜 친구에게 잠시 휴직 중에 보낸 안부 메일인 척 연락을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심으로 괴로워져서 그 친구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이야기했다. 그 친구에게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짐의 상담을 했다. 엉엉 울면서 이야기했다. 친구는 그건 좀 이상한데? 라고 답했다. 그 친구의 차를 타고 도시 지역의 병원에 가자 예전의 병원은 오진이었고 이짐에 의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지금은 좋아져서 그저 술자리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미치광이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 오싹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정신병원이 참 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이 있는데 의사분들이 하는 유튜버거든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다른 외과들은 실질적인 데이터로 추측을 할 수가 있지만, 아, 이 사람은 혈압이 높네, 이 사람은 뭐 혈당이 높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강 상태를 추측할 수 있지만, 정신과의 경우에는 환자만 믿고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는 게 결국은 이 치료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실체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청진기를 갖다 대면 병명이 나오는 거랑 다르게 정확히 물질적으로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의사가 아니라고 했을 때 환자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는 거죠. 아니라고? 진짜 아닌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분들이 소견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 신중하고 환자를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 괴담을 보니까 더더욱이 좀 상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치? 뭐 아니라고만 하면 뭐 아닌 게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어서 오늘의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량 학생 A가 미쳐버린 사연.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 학교 내에서도 유명한 불량 학생이었던 A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갑자기 미쳐버려서 그날 이후로 쭉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날뛰던 A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모두 흥미진진해했지만 왠지 A의 동료들조차도 아무도 자세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질 않았다. 결국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다. A도 얼마 후 학교를 관두게 됐고 결국 사건의 진상은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 그리고 1년 전쯤 그 A의 동료였던 녀석을 우연하게 만나서 다양한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날 A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물어보았다. 당시 A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곧잘 괴롭히던 한 학생을 학교 근처에 있는 망에서 버려진 상점으로 데려갔다. A는 위협을 할 작정이었는지 근처에 있던 큰 말통을 걷어찼다. 그러자 그 상자 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바퀴벌레가 거의 연기처럼 뛰쳐나왔다. 사실 그 가게는 그 당시에 망했던 잡화상으로 그 말통 안에는 폐기름이 대량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 같다. 그 기름을 먹으러 모여들었던 바퀴벌레 떼가 A가 걷어차자 깜짝 놀라면서 뛰쳐나왔던 것이었다. 비명을 지르는 셋, 무수한 바퀴벌레 떼를 온몸으로 받게 된 A. 무시무시한 광경에 미친 듯이 도망친 세 명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전신이 새카맣게 보일 정도로 바퀴벌레 떼에 휩싸인 A의 모습이었다. 잠시 후 A를 차마 버려두고 올 수 없어서 동료들이 조심조심 돌아와 보자 거기에는 바퀴벌레 떼에 뒤덮인 채 누워있는 A의 모습이 있었다. 바퀴벌레 떼를 조심스럽게 쫓아냈지만 넘어지면서 몸에 지디겨진 바퀴벌레 시체가 대량으로 몸에 붙어 있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바퀴벌레 떼 안에서 A는 그저 웃고 있었던 점이다. A는 그 어마어마한 바퀴벌레 떼에 습격당한 공포 때문에 그만 정신이 망가져 버렸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바퀴벌레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건 바퀴벌레의 무용담일까? 아니면 호러 이야기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할라나? 잘 모르겠네요. 바퀴벌레가 워낙 겁이 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라서 진짜 그런 게 가능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뒤덮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서울 자취할 때 바퀴벌레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집에 진짜 같이 살았어요, 바퀴벌레랑. 그래서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바퀴벌레 식생에 대해서. 도망을 잘 칩니다, 바퀴벌레가. 바퀴벌레의 생존 전략은 도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퀴벌레가 진짜 많이 나오는 집에 살더라도 사는 거 자체는 별로 안 불편해요. 별로 마주치려고 안 하니까 사람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몸에 뒤집어 쓰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뭔가 신빙성이 있기도 하다. 예. 그 말통에 기름이 막 있는 말통에 바퀴벌레가 막 들어갔다가 걷어찼을 때 기름을 내가 온몸에 뒤집어 썼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상상하기는 좀 싫네요. 네.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데요. 아동 실종 사고와 부모. 부모나 보호자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이가 행방불명된 사건 중 부모나 보호자가 그 아이의 실종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케이스는 단 3%뿐. 미국 FBI 범죄 통계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요? 잠깐 검색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고요.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에 대한 문서입니다. 2017년 11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에서 일어난 5세 여아 고준희 양이 살해당하고 유기된 사건.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가 경찰의 거듭된 수사 끝에 나중에는 결국 가족에 의한 살인 사건인 것이 드러나게 됐다 라고 합니다. 고준희 양은 2012년 7월 22일 6개월의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다.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언어치료 및 발달장애 치료 등 재활치료를 30개월간 받아왔다. 고준희 양은 11월 18일 우화동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61세 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실종되었다고 가족 측이 주장했다. 김 씨는 아이 아빠가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이 아빠에게 아이를 데려갔냐고 확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한 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리고 가족의 증언상으로는 실종된 지 무려 한 달 29일이 지난 12월 15일이 되어서야 비공개 수사에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 시점부터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다. 경찰은 고준희 양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으며 고준희 양이 살고 있던 원룸, 기린봉, 아중저수지 등에서 연 인원 3,000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고준희 양의 실종 시점이 모호한 데다가 가족들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가족들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가족들은 경찰이 제안했던 거짓말 탐지기, 최면 조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이는 사실 4월에 이미 사망했고 친부가 시신을 유기했음이 밝혀지게 됐다. 12월 28일에 부친이 4월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부친은 덕진경찰서로 압송되게 되었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부친과 내연녀의 어머니가 아이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동한 상황들이 드러나게 됐다. 이들은 아이의 양육비를 명목으로 60에서 70만 원씩을 서로 매달 주고받았으며 집에 아이의 옷과 장난감을 진열해 놓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내연녀의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집에 아이가 있으니 빨리 들어가 봐야 된다 라며 연기를 하기도 했으며 아이의 생일이었던 7월 22일에는 이웃들에게 아이의 생일이라 끓였다면서 미역국을 돌리는 뻔뻔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아이가 사망한 이상 위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내연녀의 어머니가 아이의 생필품을 구매한 흔적이 없고 아이의 칫솔에서 아이의 유전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고 조사의 방향을 바꾸게 됐는데 결국 이에 따라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부모가 사건을 저질러 놓고서는 유괴가 된 것처럼 해서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호자 혹은 실종 가족이 이런 실종된 사람을 뭐 해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다만 가끔 이런 사건들도 있다 보니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괴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건 아동 실종과 관련된 거니까 더더욱이 스스로 판단이 어렵고 생활도 자력이 힘든 아이라면 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는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가볍게 해보죠. 귀여운 동거인. 혼자 사는 여성이 애완동물을 기르기 시작하면
혼기가 멀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혼기가 찬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나름 유명하다면 유명했던 징크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외로움이 덜해지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약해진다. 혹은 애완동물 때문에 외박 자체가 하기가 어려워져서 연애를 지속해 나가는데 불리해진다. 등등등 여러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괴담이랄 건 아닌 것 같고 도시전설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지만 상당한 설득력이 있죠.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이 뭐랄까 저도 이제 영이를 키우고 있고 또 보키라고 하는 거북이도 키우고 있는데요. 여행 갈 때마다 너무 신경 쓰여서 긴 일정을 아예 잡진 못하고요. 혹은 막 펫 호텔에 맡겨야 되나 싶긴 한데 고양이한텐 또 그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섣불리 여행 계획 같은 거를 거의 못 짰던 것 같아요. 게다가 서울 자취할 때는 더 심했죠. 지금은 가족분들이랑 살고 있으니 제가 외박을 만약에 한다 해도 봐줄 부모님이 계시지만 서울에 혼자 살 때는 그게 아니잖아. 나만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진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진짜 혼기가 놓쳐지는 사람들도 꽤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것들도 겪으면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키우는 분들도 지금 제법 많은데 혹시 우리나라의 혼인율이나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약간 귀여운 도시전설이었네요. 오늘의 명작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